자, 이제 진주만을 습격하고 난 뒤에 5개월 만에 동남아시아가 평정이 다 됐습니다. 네, 다 됐어요. 그래서 드디어 일본은 전쟁 물자 석유를 여기서 인도네시아에서 가져오면 충분히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당시까지, 이때까지만 해도 군사력은 일본이 미국을 앞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군의 특성이 뭔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명경시입니다. 인명경시. 비행기를 전투기를 만들 때도 인명을 경시해요.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 이게 제로센 전투기라고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강력해요. 공격하는데 굉장히 강력합니다.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이게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기체를 가볍게 해야 됩니다. 가볍게 하려고 그러면은 드랄루민으로 이걸 만들어야 돼요. 드랄루민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얇게 해야 됩니다. 얇게 하면은, 잘못하면은 소총 한 방에 간통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요. 총 맞으면은 기름이 새버립니다. 요게 제로센 전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탄 비행사는 절대 보호해주질 못해요. 왜 그러냐? 인명경시가 이게 들어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가미가제 특공대입니다. 나중에 가면 가미가제 특공대가 하는데, 가미가제 특공대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요, 2,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이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하는 것은 이 비행기에 폭탄 싣고 비행사가 타가지고 이 비행기 몰고 항공모함에 갖다 쳐박는 거예요, 이게. 이게 모르는 사람 무조건 죽어요. 이게 가미가제 특공대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명경시입니다. 난징 대학살, 이거 인명경시거든요. 그 다음에 인명경시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진 때문에 그래요. 항상 죽음을 옆에서 보기 때문에, 아, 죽는 거 별거 아니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재난, 전쟁 재난. 일본이 전쟁이 많았어요? 많지 않았었어요? 우리보다가 훨씬 많습니다. 외국 침략은 없는데 자기들끼리 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약 140년 동안 밥만 먹고 전쟁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가 전쟁이 훨씬 더 잔인하고 심했는데, 그게 그런 것도 다 지진과 동일시해가지고, 아, 산다는 게 별거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자꾸만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사기급의 사명권 때문에 무사들이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했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때에 뭐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은 곤장치잖아요, 그죠? 곤장치고, 또 좀 심하면은 유배 보내고, 아주 심하면 사형하고 이랬죠. 근데 일본은 아닙니다. 일본은 조금만 잘못해도 사형이요. 뭐 이렇게 곤장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경범죄도 사형.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말을 잘 들어요. 굉장히 말이 잘 듣습니다. 그 이유가 다 여기 있어요. 또 하나, 사쿠라. 이제 또 강점기 때 군마가 있어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트럭이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요걸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시했습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군마보다 중요시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사람은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또. 사람 많으니까. 그게 일본입니다. 또 하나는 사쿠라의 속성을 이용해요. 우리 사쿠라 잘 아시죠? 사쿠라가 4월달 곧 필 거 아닙니까? 사쿠라 싹 피어. 그게 봄내 준비해서 사쿠라 딱 폈다가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떨어질 때는 하루 이틀 만에 팍 떨어져요. 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 자, 사람도 사쿠라, 꽃의 최고는 사쿠라, 인간의 최고는 사무라이. 사무라이가 사는 방법은 사쿠라처럼 살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죽을 때 주저함 없이 과감하게 자기 몸을 날려서 죽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라이들은 바로 필요하면 바로 자결,
하는 게 전부 다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또 하나 내세운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전황을 위해서 사무라이처럼 이렇게 사쿠라처럼 죽어간 사람들은 야스쿠니 신사의 신으로 환생한다는 걸 자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면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고 영혼이 죽는 게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신으로 환생한다는 거예요. 네. 다음에 일본의 특성이 또 하나 뭔가 하면 매뉴얼 사회입니다. 매뉴얼. 자, 우리 포스코에 다니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유럽의 제철사, 뭐 주몽 슈나이더 이런데, 지멘스 이런데 매뉴얼 보면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그대로 하면 되지도 않아요. 근데 일본 매뉴얼 딱 보면요, 매뉴얼대로만 하면은 공장이 잘 돌아가요. 예, 그래서 일본 매뉴얼이 최고입니다. 최고인데 공장 돌리는 매뉴얼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의 모든 것들은 매뉴얼이 다 있어요. 매뉴얼대로 움직여져야 돼요. 매뉴얼대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본에 답사 갔습니다. 답사 가는데 매뉴얼에 5시까지 입장이요. 5시 1분에 가면 입장을 시켜줄 거예요? 안 시켜줄 거예요? 안 시켜줘요. 우리나라는 일본서 왔는데 까지가 1분 더 하세요. 이거 되잖아. 그죠? 일본은 안 시켜줍니다. 그게 매뉴얼사예요. 나중에 전쟁할 때도 매뉴얼대로 하는 거는 굉장히 강해요. 미국이 못 당합니다. 못 당하니까 미국은 융통성 있게 매뉴얼대로 일본이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매뉴얼대로 안 되면 일본은 스톱입니다. 물어봐야 돼. 이거 지금 매뉴얼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전쟁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일본이 그렇게 전쟁해요. 또 하나는 전부 다 동시에 같이 간다요. 같이 간다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이제 1944년 레이테만 해전에서 항공모함이 침몰해요. 침몰하면 다 죽죠? 다 죽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침몰하는 순간인데 우리 같으면은 보트 타고 탈출할 거 아니에요. 탈출 안 하고 전부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일본 대장이 자, 지금 우리는 죽음에 처해있다. 죽음에 처했으니 고국을 향해서 우리 기도하자. 경례하자. 고국을 향해서 경례 탁 하는 거예요. 경례 탁 하는데 요 사람이거든요. 요 사람이 막 뛰어올라와요. 뛰어올라와. 왜 뛰어올라오냐? 이 사람들하고 같이 격리하기 위해서. 곧 죽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회가 일본 사회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가 배울 것도 맞지만요,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요.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혁명 없습니다. 말 잘 듣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일본의 패망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이거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42년 5월이 되면 이게 진주만스 기억한 뒤 5개월 뒤죠, 그죠? 5개월 뒤에 산노해전에서 한번 붙어요. 붙는데 이때 항공모함 대전이 됩니다. 원래 이전까지 전쟁은 전함, 포사격이요. 포사격인데 이때 전쟁은요, 항공모함 미국이 2척, 일본이 3척 와요. 3척 와서 바다에서 전함끼리 싸워야 되는데 비행기끼리 싸워요. 이게 산호해전입니다. 여기에 이미 일본하고 미국이 대등한 싸움을 벌려요. 미국이 그렇게 회복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난 뒤에 1942년 4월이 됐습니다. 4월이 됐는데 여기 두리틀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두리틀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두리틀이라는 소령이요. 중령입니다. 중령. 소령에서 중령된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두리틀이라는 중령이 일본 한번 공습합시다. 딱 내세워요. 그래서 원래 루즈벨트가 노하다가 그래 한번 해봐라 해서 일본 공습을 하는데 어떻게 공습하는가 하면은 항공모함에 B-29 폭격기 아시죠? B-29는 안 돼요. B-25 폭격기. B-25 폭격기를 항공모함에 16대를 싣습니다. 근데 항공모함에는 원래 폭격기가 이륙을 잘 못해요. 이 활주로가 짧기 때문에 폭격기가 이륙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한데도 16대를 딱 싣고 여기 와요. 여기 오는데
여기에서 일본 해군 감시선이 이걸 봐요. 자들이 왔다. 매뉴얼에 의하면은 요 안으로 들어오면은 폭격하라 그러더라. 안으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고 여기서 1150km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B-25가 열렸을 때가 뜹니다. 뜨는데 이 B-25 한 대에 5명씩 타요. 열렸을 때니까 80명이 가는 거죠, 그죠? 80명이 여기를 폭격하고 도쿄를 폭격하고 되돌아오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항공모함은 활주로가 짧기 때문에 내리지는 못해요. 못 내립니다. 못 내리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요, 중국으로 가도록 했어요. 2600km를 날아서 중국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16대가 떠가지고 도쿄를 폭격해요. 문제는 이때까지 일본이 외국인의 공격을 받은 게 한 번 딱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요, 몽고가 규슈를 침략해 들어가요. 규슈에 침략해 들어갔는데 2번 들어갔는데 여기에 가미가제 태풍에 의해서 전부 다 전함이 가라는 바람에 실패하죠, 그죠? 그래서 일본이 외국의 침략을 받은 것은 몽고 때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1942년 4월에 진주만 습격해서 일본이 완전히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4개월 뒤에 폭격기 열렸을 때 와서 도쿄를 폭격한단 말이에요. 폭격하는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피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이 심리적으로 받은 타격이 엄청 커요. 엄청 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8명인가 포로가 돼요. 10명 정도 포로 되나? 10명 정도 포로가 되고 나머지 70명은 전부 이주로 갑니다. 하고 비행기는요 못 써요. 전부 다 불시착이기 때문에 비행기 못 쓰고 사람은 다 살아납니다. 요 히말라야 이쪽 브라디보스도 한 대 가고 이렇게 해서 크게 성공했어요. 심리적으로 크게 성공해가지고 두레트리라는 사람이 소룡에서 중령된 지 2달 만에 대령 건너뛰어가지고 별 하나 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일본이 가면 보니까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나니까 이거 폭격하는 걸 막아야 되겠다. 폭격하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미드웨이를 점령해야 되겠다요. 미드웨이만 점령하면은, 여기만 점령하면은, 이렇게 점령하면은 이 항공모함 이쪽으로 못 들어오잖아요. 항공 못 들어오면은 여기서 폭격기가 못 떠요.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점령하면은 절대 일본 본토는 폭격할 수가 없다. 그러니 미드웨이를 점령하라 합니다. 미드웨이를 점령하는데 미드웨이 드디어 점령을 하려고 작전을 짰어요. 자, 미드웨이, 여기서 미드웨이를 가는데 하와이, 이제 일본은 하와이를 공격하는 척해요. 하는데 미국에서 일본의 암호를 해독을 합니다. 암호 해독 결과 미드웨이를 공격한다는 걸 알았어요. 미드웨이를 그걸 알아버렸습니다. 알아가지고 미국이 대책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이때 이제 일본은 항공모함 6척을 대동합니다. 6척으로 미드웨이 공격하는 거예요. 진주만도 6척 했죠, 그죠? 6척. 6척이면은 비행기가 대충 한 400대 가까이 돼요. 400대. 그 다음에 미국은 항공모함이 2척, 이제 2척이에요, 2척. 그러면 이 싸움은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겨요. 여기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 침략해 들어온 걸 알고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져요. 지는데 일본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야, 이때까지만 해도요, 일본의 항공모함의 위력이 미국보다 더 셉니다. 공군력 미국보다 일본이 더 세요. 그러니까 일본이 훨씬 세잖아요. 세니까 이렇게 할 필요 없다. 2척은 빼냅니다. 항공모함 2척은 빼내서 아류산 열도 침략한 데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항공모함 중에 한 척이 아까 산호회전 했다 그랬죠. 요코타노인데 요코타노가 산호회전에서 굉장히 파괴가 많이 돼요. 파괴 많이 되는데 여기에 진주만에 선박수리소 그들이 있었다 그랬죠. 선박수리소 가가지고 원래는 3개월 동안 수리해도 될까 말까 하는 걸 68시간 만에 수리 다 끝내버립니다. 1400명이 붙어가지고 68시간 만에 수리 다 끝내고 비행기만, 이제 배만 띄워놓은 거예요.
뛰어넘으면서 미드웨이 가면서 수리해요. 다 수리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모함 숫자가 4대 3이 됐어요. 이제는 미국도 붙어볼 만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두 척하고 이제 4대 3이 됐어요. 4대 미국, 일본 4 요것도 합쳐서 3 이제 비슷하게 돼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 해군의 모든 전략은 누구한테서부터 나오는가 하면은 겐다 미노루란 사람, 겐다 미노루 중자인데, 중자가 뭔가 하면 중령이에요. 겐다 미노루 중령에 의해서 다 입안이 돼요. 중령이지만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지만 습격도 이 사람이 기한을 했고, 진지만 습격했을 때도 3차 공격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도 이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미드웨이 해전 이틀 전에 이 사람이 고열로 쓰러집니다. 고열로 쓰러지니까 오니시 다키치로 대령이거든요. 이 사람 위에 사람이에요. 상관이요. 상관인데 항상 이 사람한테 밀려. 그 사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낸 작전은 100% 실패 이래 되는 거죠. 근데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작전을 짜요. 작전을 짜는데 죽을 작전만 짜는 거예요, 이게. 그래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드디어 미드웨이 해전을 붙었어요. 붙었는데 이제 항공모함이 온다 그랬잖아요. 와가지고 1차전 딱 붙습니다. 붙는데 문제는 일본의 공군력이 미국을 압도해요. 오는 걸 알면서도 붙었는데 미국이 집니다. 지고 난 뒤에 2차전인데 미국의 비행대가 항공모함을 찾으러 나가요. 찾으러 나가는데 못 찾는데 구축함, 일본의 구축함 한 대가, 원래 구축함이라는 거는 뭐 하는가 하면요, 어뢰정이라 그래가지고 어뢰선을, 잠수함을 부시는 게 구축함이에요. 근데 잠수함을 찾다가 구축함이 그 잠수함을 쫓아가다가 잠수함 침몰시키지 못하고 뒤쳐졌다가 드디어 항공모함 쪽으로 이쪽으로 합류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걸 비행대가 봐요. 비행대 보니까 저 배에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면은 항공모함을 찾을 수 있겠다. 따라가요. 따라가니까 항공모함 4대가 여기 다 있었습니다. 항공모함 4대 있는데 문제는 아까 그 대령이 작전 세운 게 아주 개판 작전 세워가지고, 이게 항공모함에서 비행기가 떠야 되잖아요, 그죠? 비행기가 뜰 때 배를 공격할 때 폭탄하고 육지를 공격할 때 폭탄이 틀립니다. 틀린데 이게 혼선이 일어나 버렸어요. 혼선이 일어나가지고 항공모함 위에 포탄이 잔뜩 쌓였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포탄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쌓여 있는데 미국 비행기가 그걸 본 거예요. 미국 비행기가 봤는데 문제는 이 항공모함에 또 표시가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색깔이 일본 일장기죠. 일장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일장기가 있어요. 일장기만 때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항공모함 4대, 정예 항공모함이거든. 정예 항공모함 4대에 미국 비행기가 5분 만에 다 침몰시켜버려요. 왜 5분 만에 침몰되느냐? 원래 항공모함은 포탄 한 발 떨어진다 해서 침몰 안 돼요, 이게. 안 되는데 그 위에 포탄을 쌓여놨거든. 지포탄 쌓여놨으니까 거기다가 때리니까 그 포탄이 터지면서, 한 방 때리니까 그 포탄 터지면서 침몰. 4대가 5분 만에 다 침몰. 이래 돼버리는 겁니다. 항공모함이 침몰되면은 비행기 400대가 어디 갈 거예요, 이게? 갈 데가 없어요, 이게. 그죠? 비행기 다 추락. 비행기 추락되면 거기 타고 있는 그 정예 비행사들이요, 400명 다 사망.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에서 완벽하게 일본이 실패해버립니다. 완벽하게 실패하게 되거든요. 여기 미드웨이 싸움이요. 미드웨이 싸움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달라져요. 미드웨이 싸움 이전에는 일본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미드웨이 싸움 이후에는 제해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드디어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 게 미드웨이 해전입니다. 근데 사실 미드웨이 해전 이겼다고 해도 아마도 해방이 아마 1년쯤 늦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 공업력이 미국이 일본의 10배요. 10배. 그래서 항공모함도 만들잖아요. 그죠? 항공모함 만드는데 일본이 26척 만들어요. 미국은 몇 대 만지 아십니까? 144대 만듭니다. 9일마다 항공모함 한 대를 만들어내요. 근데 우리나라 항공모함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항공모함 한 대도 없어요. 항공모함 하나 운영하는데 1조 듭니다. 이렇게 손실이 굉장히 커요. 항공모함 4척 침몰, 비행기 322대 손실, 해군 3,500명 전사, 이건데 문제는 이게 일본군의 정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정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42년도 일어났으니까 45년도까지는 3년이 남았잖아요. 3년 동안 소모전을 하게 돼요. 소모전 하게 되는데 이때 소모전 할 때 2명의 장군이 나옵니다. 2명 장군이, 하나는 이 사람 아시죠? 더글라스 맥아더고, 이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이 사람 체스터 니미츠라는 해군 사령관이에요. 이 사람은 해군이고 이건 육군 사령관이에요. 두 사람이 어떠냐? 두 사람이 어떤가 하면은 맥아더는 금수저, 체스터는 흑수저. 텍사스의 여인숙집 아들. 육사 추천할 놈이 없어가지고 해석할 수 없이 간 사람. 이 사람은 금수저인데 어떤 금수저인가 하면요, 남북전쟁 때 자기 할아버지가 아주 큰 공을 세운 장군. 또 이 맥아더의 아버지는 워낙 뛰어나가지고 이 정치가들이 견제를 당해요. 이 사람이 견제당해서 예편해버립니다. 그래서 맥아더는 그걸 봐요. 그걸 보면서 군인은 군인의 길만 가야 된다고 강조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이 맥아더는 소위에서부터 육군 원수 될 때까지 진급이 최연소, 전부 다 최연소고, 이 사람이 독일 1차 세계전투에 독일 전투에도 참여합니다. 지휘관으로 참여하는데 이 사람은 모자, 철모 안 써요. 그냥 모자 쓰고, 그 다음에 총도 안 들어. 말치증만 들고 그냥 탁 뛰어가요. 맨 앞에 서가지고, 대원들 끌고 맨 앞에 서가지고 탁 뛰어가는데 포탄 하면 딱 떨어지면 엎드리는데 이 사람 엎드리지도 않아요. 엎드리지도 않고, 이제 지휘관이니까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목숨 내놓고 부하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런 리더십 가지고 있는 게 맥아더입니다. 맥아더. 그 다음에 체스트 니미츠는 해군 사령관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인화 협력 잘해요. 윗사람한테 굉장히 잘하고 아랫사람한테 정말 더 잘하고, 그래서 덕장이고 인하를 가장 우수하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장군에 의해서 오늘날의 미국 군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니미츠죠. 니미츠는 밑에 병력이 200만 명이요. 배가 1000척이나 돼, 이게,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육군이고 한 사람은 해군이잖아요. 육군과 해군은 서로 싸워, 이게 또. 일본도 똑같아요. 육군에서 서로 싸워요. 싸우는데 문제는 육군도 항공모함 같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해군도 육군 가진 거 다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쌀만하죠, 그죠? 쌀만해요. 근데, 그러니까, 자꾸 싸우니까, 동경 156도를 기준으로 딱 잘라가지고, 여기는 육군이 알아서 해라. 여기는 해군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릅니다. 가르는데, 이제, 니미츠가 육군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여기에 일본군이 있는데, 맥아더 당신이 요 일본군을 잘 잡고만 있으면은 우리가 직접 쳐들어가서 하나씩 다 뺏을게. 당신은 여기에 일본의 주력만 잡고 있어라. 우리가 가서 공격 다 할게. 이걸 맥아더가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이건 지는 공이 없어요. 공이 잡고 있는 거니까 직접 들어가서 함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맥아더가 노 합니다. 노 하고 맥아더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같이 들어가서 점령을 하자. 강한 데는 피하고 약한 데부터 점령해 들어가자. 이거 개구리 뛰기 작전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요걸 메가드가 제시해요. 제시하니까 서로 앙숙인데도 니미츠가 받아들입니다. 그래,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메가드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면은 1945년에 전쟁이 끝납니다. 딱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전을 세워요. 세워가지고 이제 가달카날, 이 가달카날인데요. 가달카날 전투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왜 전투 시작하느냐 하면은, 자, 이게 일본이 다 차지했잖아요. 차지했는데 미국이 전투하려고 그러면은 군수 물자를 미국 본토에서 가져오려고 그러면 힘들어서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군수 물자를 어디다 갖다 놓는가 하면요, 호주에 갖다 놔요. 호주에 갖다 놓고 이 호주에서 여기에 싸우는 군수 물자를 다 대요. 그 다음에 유럽에 싸우는 군수 물자도 호주에서 다 대줍니다. 미국의 국력이라는 게 이때는 그 정도였어요. 전 세계 싸움에 군수 물자를 미국이 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봐서는 호주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답니다.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여기에 가달카날을 점령해가지고 여기에 비행장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직접 호주를 폭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달카날을 점령을 딱 해요. 가달카날을 일본 공병대가 들어가지고 가달카날에 공항을 건설을 쫙 합니다. 미국이 가면 보니까 공항 건설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일 해병사단이 가달카날에 들어가가지고 점령을 해버려요. 점령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의 해군력이 그냥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가지고, 자, 일본 해군이 온다 하니까 미 해병사단이 도망을 가요. 이제 겁이 나가지고. 자, 도망을 가니까 가달카날에 있던 미군들은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이 놓고 도망간 것들이 있어요. 그걸 먹으면서 견딥니다. 그걸 먹으면서. 자, 그리고 난 뒤에,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달카날에, 여기 일 해병사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데, 여기 가달카날에 1000명이 상륙을 해요. 일본군 1000명이 상륙을 해가지고, 일본, 이제 원래 상륙시키면서 본대가 올 때까지 절대 공격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장이 우리 일본인 정신으로 한번 싸워보자, 습격 한번 해보자 해서, 일본인 정신 아시죠? 그죠? 죽음을 무릅쓰고 뛰어드는 거. 그래서 1000명이 습격을 해요. 문제 습격을 하는데 이때까지 조명탄이 없었어요. 전쟁할 때는 서치라이트를 비춰가지고 공격해요. 근데 문제 서치라이트 비치면은 보이지, 잘 보이죠? 상대방이 잘 보인다고, 이게. 서치라이트만 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투에는 서치라이트가 없고 미국에서는 조명탄을 쏴버립니다. 조명탄을 딱 쏘고 1000명이 습격하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그 보이는 걸 자동소총으로 갈기는 거예요, 이게. 갈기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1000명 딱 들어가다가 200명이 죽었습니다. 200명이 죽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안 해야 될 텐데 또 한 번 또 들어가요.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매뉴얼에 돼 있거든. 작전 매뉴얼에. 또 들어갔는데 300명이 또 죽어요. 300명이 또 죽으니까 그 다음은 진짜 안 해야 되는데 매뉴얼에 또 있으니까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또 들어가서 합계 1000명 중에 778명이 전사합니다. 사실 이런 전쟁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인 정신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일본은 계속 이렇게 싸워요. 싸워서 전투 결과는 미국도 많이 죽습니다. 나중에 함대끼리 붙는데 그때 미국 전사자가 7,100명, 일본 전사자 24,000명, 일본이 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기 시작해요. 타라와 섬인데 이 태평양이죠. 이 타라와 섬은 왜 중요한가 하면은 미국이 호주에서부터 물자도 공급하지만은 이렇게 물자 공급하잖아요. 이렇게 물자 공급할 때 타라와 섬이 있어야 이 물자 공급을 방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요새를 만듭니다. 요새 만드는데 문제는 여기 조선인 1,400명들이 들어가서 요새를 만들어요. 땀과 한이 서린 그런 요새입니다. 여기에
시바사키 소장이 난공불락의 요술을 만들기 때문에 일개 군단이 와도 점령 못한다라고 호언을 해요. 호언하는데 호언 하나마나 이때부터는 미국이 물량작전이에요. 현대 전투는 물량작전입니다. 물량작전의 정신력까지 쌓을 수 있냐?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량작전으로 엄청나게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이때 뭐가 나는 거면 수륙 양용 전차가 나와요. 이게 처음 전차가 나오는 겁니다. 미국에 의해서. 이 전차에 의해 가지고 일본 타라오선 타도. 그 다음에 니미츠에서 길버트, 마샬, 마리아나 제도가 다 탈환되고, 그 다음에 마리아나 제도의 마지막 사이판 전투, 마리아나 제도에 여기에 사이판이 있거든요. 사이판 여기서 여기 사이판. 요 전투 굉장히 치열해요. 사이판. 예. 사이판도 엄청나게 두들겨 팹니다. 펴가지고 완전히 무차별 폭격해가지고 거의 없는 상태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때 사이판 전투 결과인데 미군 손실은 전투기 29대입니다. 일본 손실은 이때 항공모함 3척이 또 침몰해버려요. 전투기 600대 격추. 그 다음에 천연자원 공급 불가. 그래서 미국이 완전히, 일본이 완전히 멸망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사이판 전투에서.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부터 사이판 해전까지 전사자가 미국은 46,000, 일본은 30만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 전투요. 이 필리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인도네시아에서 물자가 갈 때 항상 필리핀을 거쳐가야 되거든요. 거쳐가는데 이 레이테 전투를 하게 되는데, 레이테 전투에서 이제 이게 누구죠? 메가드입니다. 메가드가 처음에 필리핀에 13만 명 대군을 건드리고 일본과 싸우다가 6개월 만에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면서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하고 간 거예요. 갔는데 드디어 이제 폭격을 하고 난 뒤에 수륙 양용 전차를 타고 이제 왔어요. 이건 해군이고 육군이잖아요. 근데 해군에서는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여기에 함장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요 함장이래 봐야 중위나 대위겠지. 중위나 대위가 여기까지 와가지고는 메가드 대장 보고 뭐라 하는가 하면 이제 물이 얕아서 못 가니까 내리세요. 내리세요 그러네. 가도 되는데. 내리세요 해서 물에 내려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갈 때 성질이 얼마나 났겠어요. 이놈 시기 들어가도 되는데, 예? 육군하고 해군이라 해가지고 이 시기 나를 내려? 화가 팍 나가지고 하나 못 써요. 화가 팍 나서 걸어갑니다. 걸어가요. 누가 사진 찍었겠지? 사진 찍었는데 그 다음날 사진을 딱 보니까 기가 막힌 사진이거든. 멋있거든, 아주. 멋있으니까 그 다음날 야, 다시 한번 사진 더 찍자. 그래서 이 사진 찍은 거예요, 이게. 원래 메가드 몸이 좀 약한데 뭐 굉장히 강하게 나와요, 이게요. 그래서 항상 메가드는 상륙 작전할 때 요 모습으로 나와요. 멋있거든.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할 때도 요 모습 나와. 요게 레이테 상륙 때 요 모습이고, 요게 인천 상륙 때 요 모습이요. 네. 자, 레이테 전투 결과는 미군 5,000명, 일본군 83,000명 중에 82,000명 전사, 포로 1,000명. 원래 전투하면요, 미국 같은 전투에서 미국인들이 전투할 때는 83,000명이 전투에 참여했으면은 10,000명 사망, 73,000명 포로 이래 돼요. 일본은 아닙니다. 일본은 항복 없어요. 전부 다 옥세입니다. 옥세. 그 다음에 필리핀 마지막 레이테 전투의 마지막에 뭐 하는가 하면 필리핀 전투를 해요. 필리핀에서 전투할 때 똑같이 미국 45만, 일본 45만이 같이 붙어요. 같이 붙는데 이때 미군 전사자 17,000명, 일본 전사자 44만 명. 필리핀 전투에서만. 그 다음에 마지막 필승작전이라고 해서 이제 필리핀에서 마지막에 일본에 남아있는 항공모함을 다 동원해요. 항공모함 동원해 가서 여기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전투하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 항공모함 4척 다 침몰돼 버려요. 일본은 그래서 항공모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26척 다 침몰. 미국은
아직도 144대 만들었으니까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100대 이상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황소, 2호섬인데요. 이 2호섬은 왜 미국이 점령하려고 그러는가 하면은, 지금 여기 점령해가지고 여기서 비행기를 띄워서 동경을 폭격하려고 그래요. 근데 동경 폭격하려면 반드시 유황도라고 하는 이 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황도 싸움, 2호섬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때 2호섬에 있는 장군이 누군가 하면요, 구리바야시라는 장군이에요. 근데 미국 그 장군들은 일본 장군들을 아주 우습게 봤어요. 우습게 봤는데, 단 이 사람, 구리바야시만은 아주 위험한 인물이다, 조심해야 된다 라고 다 알려져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 작전이 뭔가 하면요, 일본금은 옥새 작전 아시죠? 자살 작전. 근데 이 사람은 하지 마라. 옥새 자살 작전 절대 하지 마라. 또 하나는 일본군은 매뉴얼대로 싸우는 군인들이요. 매뉴얼대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배가 들어오면은 500m 안에 들어오면은 대포를 쏴라 합니다. 근데 550m에서 산호초에 걸려버렸어요, 배가. 산호초에 걸리면은, 그거 쏴면은, 그거는 굉장히 쉽게 쌀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매뉴얼에 그게 없어. 그러면 그거 안 쏴. 그런 게 실제로 있었어요.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리바야시 장군은 매뉴얼대로 전쟁을 안 합니다. 안 해요. 융통성 있게 작전해버려요. 자,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일본군하고 미군하고의 전사자 문제인데, 미국은 전사자 부상해가지고 거의 3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일본은 2만 100이 안 돼요. 만약에 일본이 매뉴얼대로 싸움하지 않고 이렇게 싸웠다면 정말 미군은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오지마 전투였죠. 예. 이오지마 점령했습니다. 유황도 점령했어요. 점령하고 난 뒤는 여기서부터 폭격이 시작돼요. 폭격이 시작되는데, B-29 폭격기 아시죠? 300대 이상, 매일 300대 이상 떠가지고 일본을 폭격해요. 그래서 일본의 도쿄가 완전히 폐허됩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잖아요. 10만 명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고야, 오사카, 고베 다 폐허가 돼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단지 교토와 나라만은 폭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문화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폭격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폭격해버려요.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2호섬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이게 가미카체가 나와요. 가미카체가 나오는데, 2호섬에서 한번 비행기가 직접 구축함을 때려요. 비행사가 비행기 몰고 그냥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해서 구축함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일본 사람이 그거 딱 보더니만, 야, 이거다! 해가지고 뭘 내세우는가 하면 가미가제 특공대를 내세워요. 가미가제 특공대가 몇 대 했냐? 2600대. 비행기 2600대에 사람 하나씩 다 타고 폭탄 싣고 비행기에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그 비행사는 죽죠? 죽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가미가제 2600대를 가지고 항모 한 척도 침몰시키고 구축함 400척 침몰시키고, 큰 성공이죠, 어떻게 보면요. 큰 성공인데 이게 최후의 발악이에요, 이게. 최후의 발악인데 미국으로 봐서는 정말 당황스러운 작전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또 하나는 일본 그 가미가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정말로 자발적으로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살고 싶잖아, 그죠? 살고 싶은데 탈출하지 못하도록 여기 캐노피인데 뚜껑을 용접해버려요. 탈출 못합니다. 탈출 못해. 예. 그 다음에 도망도 가요. 도망가는 걸 비행기가 추격해서 격추시켜버려요. 도망도 못 가요. 그렇게 딱 만들어져요. 만들어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가미가제 특공대 뜨면은 무조건 가서 충돌. 미국으로 봐서는 정말로 놀랄 일이에요, 이게. 미국 사람들 이거 하라면 절대 안 하잖아요. 일본 사람 말 잘 듣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인팔 작전은 요거는 뭔가 하면은, 요거는 사실은
처음에 이쪽 점령할 때, 처음에 일본이 이쪽 다 점령할 때 인팔 작전을 하게 되는데요. 인팔 작전에 무다구치 렌야 중장이 6만 5천 명을 인수를 해요. 인수를 해가지고 여기 들어갑니다. 이게 인팔로, 자, 이 세계 사단 6만 5천 명으로 인팔에 침략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6만 5천 명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트럭이 몇 대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150대가 있어야 돼요. 150대가 있어야 되는데 트럭이 18대밖에 없어요. 18대밖에 없으니까 군수물자를 못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못 가지고 들어가요. 못 가지고 들어가니까 이 레냐 사령관이 뭐란가 하면, 야, 일본 사람들은 원래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없으면은 풀 뜯어먹고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 없어? 차 없으면은 소하고 말 뒤에다가 군수물자 싣습니다. 군수물자 싣고 강을 건너는데 요게 강물에 휩쓸려서 90%가 떠내려가 버렸어요. 10%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작전하기 전에 대본영에서 내려와요. 야, 렌야 장군, 당신 트럭이 150대 있어야 되는데 지금 18대밖에 없지 않냐? 당신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렌야 장군이 뭐라는가 하면, 내 30년 동안 군대에 몸담은 내가 지금까지 신념에 찬 작전은 있을 없다. 지금이 최고로 신념에 찬 작전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들어가 봐. 이게 뭔가 하면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하면 된다는 생각인데, 이게 뭘 그다 떠내려갔죠. 떠내려갔는데 산악과 정글을 뚫고 100km를 진격을 했어요. 100km 진격했는데 먹을 게 있어야지. 이게 먹을 게 없으니까 6만 5천 명 중에 5만 명이 굶주려서 죽어버립니다. 굶주려 죽으니까 대본영에서 렌야한테 책임 묻는 거예요. 당신 작전 잘못 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작전에는 절대 잘못이 없다. 문제는 병사들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전쟁 끝났어요. 전쟁 끝나고 난 뒤에 다른 중장들은 전부 다 사형이지만은 이 사람은 불구속, 석방 석방해가지고 끝까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미군 작전은 B-29 떠가지고 일본을 전부 다 굶겨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오키나와 전투를 해요.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잖아요. 이게요. 본토인데, 이 오키나와라는 곳은 원래 임진왜란 이전에는 일본 땅이 아닙니다. 이게 왕국이었어요. 왕국인데 일본이 임진왜란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임진왜란 끝나고 난 뒤에 일본이 들어와서 점령해버린 거예요. 점령하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죠. 사이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마지막에 오키나와 전투를 하게 되는데, 오키나와 전투에서 여기에 있는 사람 다 동원해요. 주민들 다 동원합니다. 서로 사이도 안 좋으니까 동원해가지고 옥새 작전까지 해가지고 여기에 10만 명이 죽어요. 10만 명. 이 전투에서 10만 명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가미가제 700기도 추격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오키나와도 점령이 돼요. 점령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야마도 아시죠? 야마도가 세계에서 만든 전함 중에 제일 큰 전함이 야마도요. 7만 2천 톤급이요. 비행기 100대 떠가지고는 이 침몰 안 돼요. 비행기 이게 침몰시키려고 비행기가 1000대가 떠요. 1000대가 떠가지고 공격해서 이 배가 침몰되는데, 이게 어디서 침몰되는가 하면은 바로 아까 말했던 그 섬에서 침몰돼요. 일본은 그렇게 하니까 일본은 결사항전 준비를 합니다. 자, 가미가제 수천 명 양성을 해요. 그리고 40만 결집하고 미병대 결집하고 비행기 5,000대 비축하고 수많은 탱크를 준비해요. 왜? 미국이 이제 본토 들어올 거니까. 해서 미국이 본토 들어가면은 이걸로 대항하겠노라. 그리고 일본 인구 1억이잖아요. 1억 옥새하겠다. 죽도록 싸우겠다. 이거요. 그러니까 미군이 가만 보니까 그렇게 공격하면은 미군이 100만 명이 죽게 생겼어요. 100만 명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원자폭탄 2개가 성공됩니다.
성공돼가지고 첫 번째가 1차 투하. 1차 투하가 히로시마에 딱 떨어뜨려요. 히로시마에 떨어뜨리는데 이제 여기서 날아가가지고 히로시마에 탁 떨어뜨리니까 10만 명 이상이 사망 딱 합니다. 천황이 물어요. 대분영 보고. 야, 히로시마에 폭탄 떨어졌다 그러는데 피해 상이 어떠냐? 그러니까 대분영에서 별다른 피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 딱 하는 거예요. 이 보고가 아주 잘못됐죠? 그죠? 정확히 보고 있으면 이때 항복이에요. 항복인데 이래 보고하는 바람에 원자폭탄 한 발 더 맞습니다. 그죠? 나가사키에 한 발 더 맞아요. 한 발 더 맞고 난 뒤에 무조건 항복 이래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 잘못이요? 일본의 군부 세력들이 잘못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무조건 항복합니다. 항복해요. 그래서 태평양 전쟁의 사망자 수는 일본이 200만, 미국이 50만 이렇게 돼요. 그러고 난 뒤에 항복을 합니다. 항복하는데 이게 미주리호 5만 톤급의 미국 함대 미주리호에서 항복 사인을 해요. 하는데 항복 사인, 일본에 항복하는 수장이 누군가 하면 시게미스 마모루라는 사람인데 이 외교부 장관이 이게 외교부 장관인데 우리가 홍구 공무원에서 윤봉길 의사가 폭탄 던져서 사람 많이 죽여버렸죠. 죽였는데 그 단상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도 그 단상에 있었어요. 있어 폭탄 맞고 다리가 한짝 날아갔습니다. 다리가 한짝 날아가서 이제 여기에 지팡이 쥐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이 또 누구인가 하면은 롯데의 신격호의 처 외삼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항복 사인을 딱 해요. 이렇게 해서 태평양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일본 위안부. 위안부인데요. 정식 명칭이 뭐냐? 정식 명칭은 원래 영어로 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일본군 성노예입니다. 성노예. 근데 성노예란 말을 우리는 안 써요. 왜 안 쓰는가 하면은 위안부로 갔다 온 사람들은 성노예란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위안부의 입장을 생각해가지고 일본군 따옴표 치고 위안부 요게 정식 명칭이요. 요 따옴표의 의미가 뭐냐? 따옴표의 의미는 위안부가 아니고 성노예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명칭 문제 됐고 발생 배경은 원래 남자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이라기보다는 짐승에 조금 가까워요. 가까워가지고 며칠만 지나면 참지 못하는 게 남자들입니다.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은 불안하고 그 다음에 일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애들이잖아요. 젊은 애들이다 보니까 전장에 나가서 전쟁을 잘 못해요. 못하고 항상 찾아나서는 여자 구하러 찾아나서는 말이에요. 여자 구하려고 찾아나서고 또 하나는 성병이 만연해요. 전투력이 굉장히 손상되기 때문에 일본 군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위안부를 동원하게 되는 겁니다. 위안부 이렇게 많아요. 위안부가 이제 고노헤이라는 사람이 들어서 가지고 이 위안부는 일본군이 직간접으로 간주해서 위안부가 성립됐다라고 이때 1994년이 되어야 일본이 인정해줘요. 네. 위안부 5명이 11일 동안 2,000명 군대를 상대. 근데 위안부가 도대체 몇 명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매뉴얼 사예요. 매뉴얼 사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한 여자가 남자를 몇 명 감당할 수 있는가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하는데 대체로 최고 100명, 100명의 여자 한 사람이면 다 감당한다는 설이 있고요. 30명의 한 사람 감당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아마 20만 명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20만 명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일본군 위안부의 국적이요, 일본이 반 정도 되고 조선이 40% 정도 돼요. 나머지 10%, 이게 20%가 10%쯤 되는데 나머지 10%. 이게 일본이 그래도 제일 많아요, 많기는. 근데 이제 그 위안부 갈 때 친일파 시인들 있죠, 그죠? 많아요.
친일파시인들 주요한 노천명, 김한란, 임명신 전부 다 이제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거기다가 친일 쪽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막 나가라고, 위안부 나가라고 이렇게 시도 짓고, 그 다음에 노천명도 위안부 나가라고 시도 짓는 일이 있었습니다. 위안부 실태인데, 이런 거요. 이렇게. 이런 건데, 혹시 그 여명의 눈동자 읽어보신 일 있죠? 연습금 많이 보셨겠지. 읽어보지는 안 하고. 그죠? 소설 봐야 돼요. 소설 보게 되면은 이 위안부가 몇 명이다 계산 착 나와요. 착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모습, 줄 서 있는 모습도 나와요. 줄 서 있는 모습도 나오고, 위안부 안에 있는 그 모습도 다 나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 못 되잖아요. 그죠? 네. 이런 상태. 여자들은 임신과 원래 콘돔을 쓰게 돼 있는데, 때때로 안 쓰는 들 때문에 이런 게 막 생겨요. 네. 원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80년대 이전에는요, 서로가 말을 안 꺼내요. 일본도 아예 말 안 꺼내고, 한국 사람들도 창피하거든요. 창피해서 일체 말을 안 꺼냈어요. 안 꺼내다가 1980년이 되어서 윤중호 교수가 문제 제기한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이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일본의 반성과 사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주된 정책이 뭐냐? 일본 정부 정말로 사죄하고 반성하라. 그래서 한일 간에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합의가 됐죠. 합의된 내용이 뭐예요? 이겁니다. 돈 10억경 받은 거. 그래서 이게 문제된 거죠, 그죠? 지금 또 이래서 문제가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태평양 전쟁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일, 다음 주는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일본은 싹 빠지고 동아시아에 3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요. 그 씨앗은 누가 뿌렸어요? 일본이 뿌린 거예요. 일본이 뿌렸는데 그 전쟁은 1945년부터 중국은 국공대전, 공산당하고 국민당 정부하고 싸우고, 한국은 역시 좌우대결에서 6.25까지로 넘어가는 이 단계가 이제 다음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